영국 해군이 한국 군함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조선업계와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 이어 다시 한국의 군수지원함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제작한 군함의 성능과 품질이 영국의 엄격한 군사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군 작전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물자와 장비, 때로는 인력을 수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국 해군이 기존 후보군으로 상정한 군수지원함의 성능과 품질에 실망했다는 것은 해당 함정들이 영국 해군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다시 한국에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함정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군함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가격 대비 높은 성능, 첨단 기술의 적용, 견고한 건조 기술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군함은 최신 무기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내구성 및 운용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이번 영국 해군의 요청은 한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해군 강국으로부터의 너브콜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한국 군함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수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의 이러한 국제 협력은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군사적, 기술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한국의 미래 방위산업 발전의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수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에게 매달리는 영국의 군함 도입 속사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져라.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스코스콜스 섬 항구에서 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깃발을 들고 무능한 정부의 태도에 비난을 가했습니다. 비단 이들만 시위에 나선 것은 아니었죠. 웨스턴 아일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도 항의에 나선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 주민들 상당수가 정부의 반기를 들며 분노한 것입니다. 이들이 일제히 분노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페리선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섬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로 이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전부터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과 식료품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페리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섬과 본토의 연결선인 페리선의 중요성은 이들 섬 주민들에게 목숨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페리선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한편 노후화된 선박 교체 사업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들 주민들이 일제히 분노한 것입니다.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페리선 사업을 독점한 곳은 칼맥켈맥이라는 조선소입니다. 이들은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화된 페리선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노후화된 페리선에서 물이 새는 현상은 물론이고 낡은 부품이 페리선 운항 도중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인 스코틀랜드 보수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작년 2021년 페리에서 발생한 문제는 총 163건에 달한다고 주장. 2017년에 기록된 90개 결함에 비해 81% 증가한 결함이라고 말하며 이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자칫 잘못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섬에 고립될 수 있다는 의미였기에 여당인 SNP는 서둘러 분노한 국민들을 잠재울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노후화된 페리선을 조속히 폐기하고 신형 건조 페리선을 빠르게 도입, 이동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언론은 SNP가 발표한 새로운 페리선 글렌 사녹슬 역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해결 상태로 남겨진 결항이 총 47가지이며 15개는 심각하게 안전과 유지 보수성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죠. 스코틀랜드 유일의 조선소인 퍼거슨 마린에서 제조된 글렌 사녹스는 2015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2년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운행하기도 전에 문제점들이 속출한 것이죠. 스코틀랜드 여당인 SNP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선 이에 분개할 수밖에 없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려진 글렌 사녹스를 대체해 새로 페리를 건조할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유일의 자국 조선소이기 때문이었죠.
더욱 골치 아픈 것은 자국 조선소 사업을 부응하기 위해 내국 조선소에 선박 의뢰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조선소 직원들의 반발도 심하기에 스코틀랜드 여당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스코틀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현재 영국 조선소는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을 뿐 기술이나 인력도 모자라 선박 건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외부 선박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기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시민들 입에서 한국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영국에게 군수지원함을 수출했던 적이 있는 한국이 페리선을 비롯한 선박 사업을 맡았다면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죠. 영국은 자국 조선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과거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함선의 힘이라고 말하며 함선 제조에 있어 영국을 따를 곳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자부심도 옛날에나 통용되는 말입니다. 현재 조선업의 중심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전 세계 조선업 수주 물량의 90% 가까이를 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건조 계획까지 미리 세워둘 정도로 쏟아지는 주문량을 자랑하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우수한 건조 실력과 납기일을 맞추는 성실함 때문입니다. 영국도 이런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2년 영국은 자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수지원함 4척을 한국에 주문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선박은 총 7억 달러 한화로 약 7,880억 원에 해당하는 군수지원함 4척 건조를 주문한 것이죠. 군수지원함이란 장기간 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유류, 탄약, 식량 등 전투함에 공급되는 물자를 실은 선박입니다. 전통의 강자 이탈리아, 스페인 선박 제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수주에 성공한 것이죠.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기에 영국은 최초로 자국 조선소가 아닌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왕자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실제 건조되는 모습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에드워드 왕자는 일사불란하게 건조되는 군수지원함을 보고 놀라운 건조 능력이라는 평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노르웨이에도 군수지원함 사업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정도로 영국은 한국의 건조 실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마르스 MAIS 사업이라 불린 군수지원함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영국은 자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양의 작은 나라에 영국 군함을 의뢰한 것은 실수라고 비난하며 영국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고 하죠. 그러나 막상 자국 조선소의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영국 정부가 한국에 의뢰한 것이 성공적인 결정이라는 여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을 선택한 영국 정부의 선택이 탁월했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재평가가 이루어졌죠. 이런 평가에 영국 정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 국가조선전략 청사진을 발표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업 패권을 영국이 다시 되찾아 과거 위대한 영국 조선 사업을 다시 부응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국 조선소에 우선적으로 일감을 맡기고 건조에 있어서 영국인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이를 위해 영국 정부가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발표도 영국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자국 조선사업 부응을 선언한 장소 맞은편 항구에 정박한 군수지원함이 바로 한국에서 만든 군함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더해 자국의 자랑이라 불리는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이 미국, 캐나다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출항했다가 단 하루 만에 고장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인들에게 굴욕감을 가져다 줬기에 영국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죠. 영국 정부도 한국에게 밀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선박 제조 능력이 뛰어난 것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영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군함 도입 사업에서 다시 한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국은 노후화된 군수지원함을 교체하기 위해 새롭게 군수지원함 도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FSS 플리트 살리드 서포트 사업을 통해 전력 보강을 하려고 준비한 영국 입장에선 자국 조선소만이 아닌 해외 기업에도 문을 열며 군수지원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여러 업체들이 지원했고 이를 토대로 영국 정부가 심사에 나서는 등 군수지원함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군수지원함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국 네이버 뉴스는 해군 내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만 사항을 폭로하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FSS에 참여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빠졌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에게 기회를 다시 줄 수 없었지만 한국이 빠진 이상 다른 기업들의 군수지원함 모델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마음에 드는 군수지원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한국에게 다시 군수지원함 프로젝트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과 한 차례 접촉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만든 군수지원함 4척의 평가가 좋기에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 군수지원함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영국 상원의원들이 주장했죠. 한국 입장에서도 영국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과 관련해 영국의 기술력을 이전받는 것을 한 차례 고려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과의 협력은 또 하나의 방산 완로가 열리게 되는 상황.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영국의 대표 방산업체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우위를 다지며 사업을 재개하는 편의 비용도 줄이고 성능 좋은 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한국 조선업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다시 한번 한국 방산은 영국과 대규모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조 능력에 박수를 보내며 큰 날개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깨부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절대 요격할 수 없는 게임 체인저인 양 여겨졌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킨잘 요격을 부인하는 중이고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킨자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로써 미사일 방공망의 효용성이 인증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 미사일 방공망의 중요성이 높아진 바로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빠르다는 것. 그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작과 끝인데요. 마하오, 다시 말해 1초에 1.7km를 비행할 수 있는 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유지한 채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어서 그간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은 불가능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패트리어트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격추하며 상식의 틀을 깨부쉈습니다. 무언가 초월적인 개념의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닌 기존의 요격 미사일로도 충분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초기 대응 전략인 한국형 삼축체계 중방어 전략인 KAMD는 항상 효용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정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율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률상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데다 배치된 특정 위치에 따라 요격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반면 미사일은 수백 발 중 한두 발만 타격에 성공해도 괴멸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어에 초점을 맞춘 KMD보다는 선제 타격으로 공격이지 자체를 지워 없애는 길체인이나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한 반격으로 도발 원점을 박살내버리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속속들이 전력화되기 시작하면서 KAMD보다는 원점 타격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도 더욱 심해졌는데요.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초로 전력화한 나라들 중 하나다.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DF-17은 탄도미사일 탄두부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통칭 HGV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예상 사거리만 1800터부터 2500km에 육박하며 탄두 종류에 따라 핵무기로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의 개념대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라면 선제 타격을 제외하곤 DF-17을 이용한 중국의 핵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말에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사이 중국은 자신들이 새로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배치했으며 이는 미국의 방어를 회피할 능력을 보유했다 떠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ICBM 수준의 사거리를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엔 꺼림칙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ICBM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만 마하 20터부터 27로 추정되며 DF-17과 같은 HGV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면 중국판 극초음속 ICBM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판 극초음속 ICBM 기술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되었을 경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지난 2022년 1월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군과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범한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뿐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 내외로 분석되었으며 활공 선해 비행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AMD보다는 한 대를 얻어맞더라도 10대로 갚아줄 수 있는 타격 능력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임증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금 까다로울 뿐 조기 경보 시스템, 감시, 추적 및 첨단 차단 기술을 결합한 다층적 방어 체계라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사일 방어 체계로 난공불락의 묘세를 구성할수록 적의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캐세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공방어 시스템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약 80%의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제공한 나삼스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100%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공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MD는 이보다 월등한 방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MD는 상호학층 파괴의 구조를 깨트리는 일종의 치트입니다. 서울을 향한 공격이 공멸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게 상호학층 파괴의 원리라면 MD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트리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권총을 들고 대치한 상태에서 한쪽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즉 피해를 보지 않은 이기적인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주변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의식하여 미국이 제안했던 MD를 거부했고 이에 따른 대안적 성격으로 KAMD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KAMD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만을 상정했고 하층 방어부터 차층 범위와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로 ELM 2080 슈퍼, 그린파인 블락 B2기와 블락 C2기를 충청권 일대와 전남 보성군, 부산 해운대구에 배치하며 운용 중입니다. 또 세종대왕함의 NSP-1D, V, 이지스 레이더와 E737PSI 조기경보기가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해당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면 최고 속력 마하 5, 사거리 160터부터 180km, 최대 상승고도 24km 남짓의 PC, EGM 플러스 요격 미사일과 최대 요격고도 40km 이상의 3어린틈스가 1참 요격을 담당합니다. 만약 해당 체계가 요격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요격고도 15터부터 20km의 마하 5 이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천공이가 최종 요격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써 안심하기엔 좀 고고도 방어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게 바로 13 시리즈인데요. 사거리 150터부터 300km, 요격고도 40터부터 100km에 달하는 LSAM은 요격가는 표적 속도만 마하 8.8 이상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한국판 THAAD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미 지난 2022년 11월 비공개 요격 시험이 성공했고 최근 5월 30일에는 공개 요격 시험까지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빠르면 2년 이내 양산을 시작하고 전력화를 시작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공임에서 PAC-3로 미뤄지는 하층 방어망은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최대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을 시도할수록 요격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회피 기동하는 현대 미사일의 격추는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고고도 방공망 또한 하층 방어망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경몰샘, 그리고 가동 준비에 들어선 쉐이드와 함께 LSAM2 개발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LSAM-2는 기존 LSAM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방어 범위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아직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 범위만 따지면 사거리 900km의 SM-3 블락 1A B형과 유사한 스펙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의 MD인 SM-3는 극단적으로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의 모든 성능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기권 내에서는 무용지물이지만 우주 궤도의 물체를 요격하는 데 득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미 해군은 자국의 고장난 위성을 격추하기 위해 SM-3를 동원했는데요. 당시 SM-3화 위성의 상대 속도는 자그마치 마하 30에 육박했고 력 고도는 247km에 달했지만 결국 미국은 위성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위성의 크기가 너무 큰 데다 독성 연료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격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우주 경쟁을 촉발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월한 MD를 보유할수록 상호확증 파괴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M-3급의 고고도 요격 체계에서부터는 탄도미사일을 총말 단계가 만인 대기권 밖의 비행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의 ICBM이 대부분 MIRV 형식을 취해 종말 단계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된다는 걸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적의 공격은 막아내고 나는 일방적으로 적을 때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LSAM-2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극초음속 CGV 활공체를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 등 2종의 유도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가장 치명적이라 판단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DF-17까지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MD는 단순한 방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을 위한 밑바탕인데요. 특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 처지에서 KAMD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인증된 상호확증 파괴를 대한민국이 구사하려면 만에 하나 접선국이 핵무기를 들이밀더라도 되려 자신들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불안해져 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러한 힘의 논리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요. 부디 우리 군이 공격과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상 전력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3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우리 군의 최첨단 해상 전력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마덱스는 매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한 이슈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해상 전력이 이례적일 정도로 촉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행사장을 찾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 명실상부 자주국방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누는 미국의 감지를 뚫어내고 마침내 자립 준비를 시작한 해상 초계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함정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보동적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함대함 미사일을 가득 채운 전투 함정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들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출현은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고 함대함 미사일은 해상 교전의 범위를 수평선 너머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함정의 전장이 바다에 한정된 이상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함정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선저부를 직접 타격하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 앞에선 빌딩 크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든 면함 방어용 소형 고속정이든 모두 공평한데요. 오죽하면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대칭 전력이며 전략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을 장높인다는 건데요. 잠수함은 정상적인 해군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여도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국에 비해 해군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 하나만으로 해상 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었고
영국을 마사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은밀성 덕분입니다. 밀단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장 동해만 봐도 97만 8천 킬로미터에 육박해 한반도 4.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인데다 서해의 넓이도 38만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수함 출몰이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를 일일이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조금만 깊게 잠수해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3차원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사전에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노출되기 가장 쉬운 순간을 수상 무람 중밀대와 공격을 개시했을 때로 꼽는 건데요. 적성국이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보유했고 그 위치를 득정할 수 없는 순간 군사 전략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미상 쉽사리 공세를 취하거나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킬 수 없는 게 당면합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공구사형의 경우 최대 작동 자망 심도가 3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12발, U3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 중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아무리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더라도 공격 수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맞춤 방어 수단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수상 함정과 함께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투함에서 수행하는 대잠전이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해상 초계기는 항공기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이들 그대로 소나를 바닷물에 담근 상태로 예인하며 목표물을 찾는 디핑 소나, 잠수함 출몰 의심 지역에 투하해서 수중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노 부위,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고 잠수함 선체가 대부분 감철로 이루어졌음에 착안해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MAD로 목표물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최종 검증하는데요. 이후 폭내를 쏟아붓거나 경어뢰로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인 자망은 양날의 검인데요. 수중에서 항해한다는 특성상 잠수함은 피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잠함 중민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잠수함의 부상이나 공격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의 모든 게 집중된 성능, 피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결합하면서 이치가 특정되는 이상 잠수함의 전략성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침몰시키진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이런 이유로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그 도입사가 정말 기구한데요. 노후할 대로 노후화된 S2 트래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P3C 오라미언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개발국인 미국에서조차 P3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결국 1대당 68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38대로도 대한민국의 해상작전 구역을 전부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전역의 바다를 초계하려면 최소한 32대 이상의 3 이상급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P3의 생산라인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예비물자 처리되어 군용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9함공무주정비 및 재생전 때의 사막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P3B 8기를 수임해서 P3C 사양으로 오버홀에 취역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K는 P3B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했고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렸는데요. 또한 임무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WMS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MK46 경어뢰뿐만 아니라 국산 머레 청상어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성능을 아예 3 이상으로 향상시켜 버렸는데요. 더군다나 P3C께서 획득한 대함 레이더 정보를 KF-16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부족했던 KF-16의 대수상전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쯤이면 20년 동안 사막에 처박혀 있던 P3B를 모버홀했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해상 초계기를 하나 개발했다는 게 더 어울릴 지경인데요.
심지어 2016년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3C도 P3CK급 성능으로 개량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상 초계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점은 다시 한번 회산 도입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대로 당장 16대의 해상 초계기로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독자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묘원한 일이었습니다.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이 입증된 지금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성능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P-8 포세이돈은 2009년을 생산한 최신 기체인데다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무수한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민간 여객기의 스테디셀러, 보밍 737을 기반으로 한 동체에 탐지거리만 470km에 육박하며 원해, 연안, 육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안 AIM-10 다중 임무 레이더와 APS-154 AAS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했고 SSQ 시리즈 소노V를 탑재하는 등 P3 대비 월등한 대잠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 입찰이었음에도 P8의 가격은 대당 1,600억 터부터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P8의 도입에는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는데요. 같은 예산이면 P8과 함께 유력 후보로 오른 사부의 소드 PC를 10대까지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부에서 소드 PC를 도입한다면 공동 생산과 ASA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소드 PC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P8에 밀렸지만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시제기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건 단점이었지만 사부는 이미 글로벌 아이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소드 PC 또한 글로벌 아이를 개수한 버전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 영국, 인도 등이 운용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P8 도입으로 사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P8 도입은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측에서 한미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P8 구매를 강매하다시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 압박을 받지 않는 나라를 오히려 찾기 어려운데요. 또한 2017년이면 KF-21을 개발하면서 AESA 레이더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도입국이 많아지면서 P8의 가격도 1,5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또 다급한 만보 상황을 고려하면 P8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은 전략 다미제스트라는 명향력 있는 미군 전기 간행물을 통해 P8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듯 발언했고 협상에 여지없이 고가의 무기를 강요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8은 미 해군이 주문한 127대를 끝으로 마의 생산 라인을 폐쇄할 계획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별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P8 6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P8은 대한민국의 여건상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휘둘렀다는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감질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덱스 2023을 통해 마침내 한국형 해상 초계기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KAI가 공개한 한국형 수송기 MCX 기반 해상 초계기인데요. KAI는 무선 MCX의 개발이 완료될 2035년을 기점으로 수명 연도를 다할 P3CK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P3B를 P3CK로 환골 탈퇴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P3 계열 해상 초계기의 창정비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인데요. KF-21의 사례를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P3급에서부터 P8급 또는 그 이상의 해상 초계기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KAI는 지난 2022년 MCX를 공개하면서 수송기와 함께 특수목적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해상 초계기는 단시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상 초계기 자체 개발을 통해 MCX의 확장성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소요 물량의 한계 때문에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공중급유기, 조기경 보통제기 등의 국산화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단지 시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1, 2위 기업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대만 TSMC는 CEO가 모두 대만계인 엔비디아와 AMD와 손잡은 덕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물량까지 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추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최근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한 일식집에서 회동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며 TSMC에게 위기감을 안겨줬는데요. 최근 챗GPT 등 시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성능 개선은 5나노보다 크지 않은데 삼성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면서 최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현대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1, 2위가 드디어 손잡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 이들의 회심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가 첨단운 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와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반도체 위탁 설계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두 기업의 험업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려웠던 건 선대 층수 시절 삼성자동차로 불거졌던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양대 그룹이 협업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재계 맞수인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으면서 이들 관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특성 때문에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독차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현대차에 탑재하긴 했지만 주요 공급업체는 아니었는데 감염병 사태 이후 현대차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차량용 SoC 개발 이력이 적지 않은데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SoC는 물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용 SoC 역시 삼성이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이재용 회장은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런 협력의 결과물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서 7일 삼성이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데요. 제품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발표가 없었던 다른 관계사 사례와 달리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도 V920 공급 소식은 공식 발표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기존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1.7배 향상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GPU를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빨리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도 2.7배 강화됐는데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2025년쯤이면 현대차 고급형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외산 비중을 줄여나가 삼성의 물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방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은 LG와도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르디스플레이에 83형 올리드 패널을 탑재한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83형 올리드 TV 모델에 대해 전파 인증을 완료했는데 통상 전파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의 첫 83형대 OLED TV로 처음으로 삼성이 아닌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패널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의 올리드 동맹은 글로벌 올리드 TV 시장 공략이 시급한 삼성과 수요도나 해소, 수익성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협력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과거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구매한 적 있지만 이는 갑작스런 공급망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전 세계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인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에서 삼성과 L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파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은 세계 1위 TV 업체와 세계 1위 OLED 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이어서 중국에 빼앗긴 대형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나란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목한 상황에서 함께 시장을 키워 성장하지는 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장 분야에서는 삼성 vs LG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경쟁이 한국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은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벤즈를 인수하고 이를 전담하는 VG사업본부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는데 2018년 취임한 구광모 회장 역시 전장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8년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ZKW의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ZKW가 BMW, 벤츠, 포르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계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재작년엔 글로벌 전장업체 마그나와 손잡고 LG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면서 LG전자 전장 사업 중 기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삼성도 80억 달러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했었는데요. 특히 하만의 전장 사업은 삼성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만이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모바일과 자동차와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삼성과 LG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든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만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뭉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